자, 볼까요?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노조법상 근로자. 이거 중요하죠. 요거. 맨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보다가, 그죠? 노조법상 근로자. 비슷해요. 두 개가 비슷한데, 아마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노조법상 근로자는 절대, 근로자다, 아니다라는 내용이 판례에 나오면 안 됩니다. 판례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노무제공자라고 표현을 할 거야, 얘네들. 그래서 근로자인지 아닌지 아직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개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따라서 조금 바뀐다는 거. 그리고 요거 생각하시면 편해요. 요거 생각해봐. 학습지. 이게 뭐 시초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학습지교사 어떻게 채용되는지부터 어떻게 일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어쨌든 뭐예요? 내가 혼자 학습지교사 할 수 있어? 내가 뭐 학습지 만들고 하면 뭐가 돼요? 그건 과외가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니고 학습지를 받아서 내가 가는 거잖아요. 배정도 누가 하는 거야? 학습지 회사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시장 접근성.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랑 유사한 건 빼고 여기 노조법상 근로자 조금 특이하게 보는 걸 말씀드릴게요. 시장 접근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빼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노조법상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례를 뭐 유치해서 쓰는 거 오케이. 그래도 빠지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시장 접근성 누가 결정해? 이 사람 무조건 학습지 시장에 들어와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 접근성 써주는 거고, 두 번째도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원래 있는 거고요. 전속적인 것도 있는 거고. 이거 말고 하나가 더 내가 체크해 놓은 게 있었는데 내가 시장에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그 회사 입장에서 어쨌든 뭐예요? 학습지 교사가 일을 해줘야 유지가 되는 거죠.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포인트만 조금 살린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하고 좀 연관해서 보면 되거든요. 보시면 원칙 보세요. 원칙 판례 태도 밑줄 그은 거 노무 공급계약 형태가 고용, 도구, 위임, 무명 이거 상관없이 노무 제공자 사이의 지휘 감독 여부나 보수의 노무 대가성, 노무의 성질과 내용, 그 실질관계에 결정돼야 된다는 입장 보고 밑에 보시면 구체적 판단 기준 보세요.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 쪽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이거 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임금 받냐 이런 느낌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고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주가 보수를 비롯해 노무 제공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인지 그죠? 이것도 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좀 볼 수 있는 거고. 노무 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그죠? 이게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노무 제공자가 사업자한테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해야겠죠. 그 다음에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 가능한지, 그죠? 요 두 개는 좀 잘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랑 차이라면 차이예요. 차이라면 차이다. 노무 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과 상당한 정도의 지속적 정속적 이거는 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있으니까 사용자 노무 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 감독이 존재하는지 상당한 아니야 어느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노무 제공자 특정 사업주로부터 받는 임금, 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라. 무슨 포인트인지 알겠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요 두 개가 없어요. 요 두 개가 없다. 좀 크게 보는 거죠. 시장 접근 가능성부터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지 그 사업장에 그지? 3번 보시면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인데 밑줄 그은 거 보세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상권을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이 됐죠. 이건 1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노동상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될 필요는 없죠. 그지? 당연한 거지. 왜? 훨씬 개념이 크잖아요. 어디에부터? 법 규정부터 그래요. 법 규정부터 훨씬 큽니다. 범위가.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보호 범위 보시면 요거 아주 옛날 판례인데 여기서 뭐예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사람도 뭐다?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 판례 태도 보시면 쭉쭉 내려가셔서 밑줄근 쪽 보세요. 네 번째 줄.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뭐다? 이런도 말하잖아.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 법 규정도 다르다 이거지. 근로기준법하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은 제정 목적이 뭡니까? 근로자 보호에 엄청 초점이 가 있고 노조법은 노동상권 보호에 엄청 초점이 가 있어요. 달라요. 두 개의 입법 목적이.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근로자 해당이 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일수당, 그다음에 해고의 제한 다 적용받죠.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나서서 뭐야? 보호해 주는 거고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면 노동상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야, 노동상권 안 해? 그럼 내가 보호해 줄게. 이런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장해 줄게. 대신 사업주도 부당노동행위 하지 마. 이런 느낌이라고요. 일정한 사용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 경우와 달리 산별,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에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으로 하는 것은 아닌 점. 무슨 말이에요? 뭐 금속노조 이런 거 가입할 때는 뭐예요? 우리 회사가 어디인지는 상관없다고 이겁니다. 내가 금속 쪽에 일을 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기업에 속해 있는 건 아니다. 즉 뭐다? 사업장에 종속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그건 어디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법 규정만으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아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적혀 있죠. 얘는 그게 아니야. 지금 직업의 종류가 불문하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고 종속관계 조합 요건이 아니다. 노조법 2조 4호 라목 단선 옛날 판례라 그렇습니다. 옛날 판례라. 지금은 삭제됐어요. 뭐 기업 근데 따로 조항이 빠져 있죠. 개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 부인될 경우 마련된 규정. 그죠? 그러니까 노조 대표자 뽑아놨는데 해고시키면 그럼 난 노조 대표자 못해? 이런 느낌 때문에 보호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한정 적용되는 거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의 종속관계에 필요하지 않는 산별,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에는 적용되는 게 아니다. 노조법 2조 1호 4호 라목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고용대에 현실적으로 취업하는 자 플러스 뭐다? 일시적으로 취업 상태에 있는 자, 구직 중인 자도 뭐예요? 노동상권 보장 필요성이 있지 않냐. 심지어 불법체로 외국인도 보호해주고 있는데요. 밑에 가시면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 시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00년도 판례입니다. 2000년도 판례. 30년 전 판례예요. 30년 전. 법 규정도 많이 바뀌었고 최근에 이제 노조법이 2021년도에 개정 한번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근로시간 면제자도 손봤지만 그냥 기업별 노조에 한해서 그냥 노조법 규정을 손봤습니다. 종사근로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래서 요 2조 4호 라목 단서는 예전 법령에 있는 거예요. 예전 법령. 지금은 없을 거예요. 이거. 왜 2조 4호 강목을 얘가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뭐 얘기해 드리면 지금 중요한 건 아닌데 2조 4호 라목 단서에 어떻게 써져 있었냐면 기업별 2조 4호 라목 단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중노의 재심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 조항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니네 노조법은 기업별 노조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며. 근데 그 해석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를 중노의 재심 판정을 다투 때까지만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야 안 된다 하는 거는 반대 해석상 뭐야? 원래 해고되면 노동조합 가입 못하네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정리가 좀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더라 알아두시고 만약에 쓰실 거면 법 개념이 상이하다. 그리고 요 밑에 있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그죠? 노조법 2조 1호 그리고 2조 1호만 쓰면 돼요. 2조 1호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특정한 사용자의 고용대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플러스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는 자 이렇게 포함한다. 노동상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으니 이 정도 써줘도 됩니다. 아니면 요 판례를 제대로 쓰실 거면 판례 제대로 쓰고 개정사항도 살짝 언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바죠. 안가로 2번 보시면 근기법, 노조법, 근로자금 차이가 있다.
명시적으로 바뀐 판결로 구직 중인 자나 일시적 실험 상태에 있는 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최초 판결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설립심사. 이것도 나올만 해요. 이것도. 이 제가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 그죠? 설립심사 같은 거는 한번 그려보면 편합니다. 한번 그려보면 편해. 노동조합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노동조합 만들려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예요? 2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노동조합 만들려고 해야 돼요. 노동조합 만들려고 하면 신기한 게 우리 노조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행정관청에 신고해라 나와 있습니다. 뭐뭐뭐 가지고 행정관청에 신고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번으로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뭐뭐 가지고 신고해요? 그래, 형식 요건이라고 봅시다. 설립 신고서랑 규약을 가지고 신고를 하죠. 쭉 쓰고 뭐 중요한 거를 체크하죠. 실질적 요건이라고 또 있었어. 설립 신고서나 규약만 가지고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데 일단 노동조합에 가져야 될 실질적 요건이 또 있더라. 뭐다? 적극적 요건. 꼭 가져야 하는 거. 뭐예요? 결국에 노동조합 뭐야? 노동조합 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노사자치 그리고 자치 너네 스스로 한번 운영해 봐 이러려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주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근로조건의 개선, 유지, 발전. 누구? 조합원들의 목적성.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주성, 목적성. 그 다음에 하나 더? 왜 2명 이상 있어야 돼? 단체성. 그죠?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어쨌든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왜 만드는 거. 적극적 요건은 이걸 가져라 라는 거고, 적극적 요건 뭐예요? 이거 가지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 있어요? 법에 있습니다. 법에 노조법 2조 4호 뭐예요? 강목들 자세히 읽어보면 뭡니까? 그래, 사용자랑 가깝거나 결국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나 목적성이나 이런 단체성에 어긋나는 애들을 가입 못 시키게 해놓는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완성이 됐다, 다 갖췄다 하면 뭐가 나옵니까? 그래, 다 완성됐다. 요것도 됐고 요것도 됐네요. 그러면 신고증이 나옵니다. 며칠 안에? 3일 안에 나와요. 그러면 뭐 갖춘 경우도 있는데 뭐도 있겠어요? 신고증을 못 갖춘 경우도 있겠죠. 그지? 신고증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포함되겠네요. 받는 거니까. 여기는 단계에서 본다고 하면 나왔을 때 신고증은 눈으로 보이는 게 형식 요건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면 눈으로 보이는 게 형식 요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따져서 내가 가서 만나봐야 되는 느낌, 실제 그게 실질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눈으로 보이는 신고증. 근데 신고증이 없다. 그럼 뭐다? 이런 걸 이제 법의 노조라고 했었습니다. 여기도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조항이 뭐였어요? 7조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죠? 판례가 뭐라고 그래요? 노조법상 노동조합은 아니라서 보호는 못 해주는데 뭐다? 하려면 해. 노동상권은 해. 대신 보호는 안 해줄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7조 빠지면 안 되고. 포인트가 한 2가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가지 정도 됐었는데 어디가 먼저 포인트가 돼요? 1번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그래? 뭘 갖고 태클 걸었죠? 노동조합 쪽에서. 이거 왜 하는 거야? 그지? 내가 노동조합이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시다. 노조 대표자들이 아니고 내가 노동조합이라는 개념을 태초에
이렇게 헌법에 도입했던 사람을 생각하면 어디서 가져왔어? 다른 데도 아니고 헌법에서 가져왔습니다. 33조에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 보장하래. 뭘로? 기본권으로. 심지어 기본권은 침해 안 돼요. 37조 2항으로 뭐야? 공공복리 관련해서 제한만 가능합니다. 제한만. 그만큼 엄청난 기본권을 보장해 주라며. 심지어 아까 방금 배웠던 외국인 불법 체류자도 노동상권 보장해 주라며. 그럼 뭐예요? 결론적으로 자유권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제한을 하면 안 된다며. 침해하면 더더욱 안 돼요. 근데 뭐야? 너 지금 이거 대놓고 제한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왜? 내가 신고했지? 그지? 근데 니네 뭐 하는 거야? 설립신고서랑 규약을 가지고 뭐예요 얘네들? 심사를 해버린다고. 그러면 이거 자칫하면 뭐예요? 이거 심사해서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빠꾸 누구, 마음에 드는 애들은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결국엔 허가제 아니냐 이거지. 그죠? 허가제면 어떻게 돼요? 이건 침해입니다. 그지? 만약에 허가제로 돼버리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판례가? 그게 아니다. 야, 니네도 힘들지. 복수노조 되면은 우리 정당한 노조가 있는데 막 말도 안 되는 노조들 만들어가지고 우리 괴롭혀. 심지어 길 가다가 야 우리끼리 합시다. 그래서 우리 2명 화이팅 해가지고 노조과 설립심사가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져. 그럼 뭐야?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허가제 아니고 우린 뭐다? 요건만 갖추면 그냥 나오는 신고제다 이겁니다. 신고제다. 허가는 뭐니까 금지되는 것을 요건을 맞춰서 심사해서 이걸 풀어주는 건데 우린 풀어주는 게 아니고 너 신고만 해. 저 여기에 치킨집 할게요. 네, 뭐 그러면 신고하세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이런 느낌이다. 결국에 뭐다? 이 신고에 뭐랑 연결돼 있어요? 얘랑 연결돼 있어. 보호해줄게. 니네도 좋잖아. 사업주가 깝치면 우리가 보호해준다고. 그래서 신고제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죠. 보호해줄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논쟁이 어디예요? 여기야 여기. 심사 오케이. 신고제 오케이. 우리도 7조에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이런 걸로 국가가 처벌해주고 하면 좋잖아요. 우리 노동조합 활동할 때. 오케이. 심사 들어가는데 뭐다? 이런 건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것도 뭐 할 수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익대표자, 근로자가 아닌 자,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이런 사람들 구분할 수 있겠냐 이거지. 왜? 여러분이 공무원이야. 듣도 보도 못하는 회사에서 왔습니다. 이것만 보고 하면 좋지. 딱 봤는데 누가 봐도 이익대표자 느낌이 확 나. 그럼 뭐야? 이것만 보고 믿고 해줘야 돼요? 물어볼 수는 있지 않냐 이겁니다. 만나서.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일로 갑니다. 여기 만나고도 니네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래요? 판례가 정리를 해주죠. 뭐 된다? 1번 실질적 심사 만나는 거 된다? 돼요. 대신에 뭐야? 제한이 있어. 언제? 설립신고 당시에 문제되는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만 한정을 해놓습니다. 아셨죠? 그때만. 그러니까 딱 봤는데 이 사람이 1년 전에 뭐야? 여기 사업자 대표였어. 그러면 딱 설립신고서에 왜 이게 가능해요? 왜 이거 거르는 게 왜 가능해? 형식적 요건만 가지고 왜 가능해? 설립신고서 규약만 보고도 이게 왜 가능해요? 왜 가능해요? 이게 뭐 있으니까.
그죠? 여기 있으니까 사람이 누군지 안다고. 그죠?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이거. 그지? 그런데 봤는데 얘 누가 봐도 사업주야. 봤더니 뭐야? 아들이야. 사업장 아들이야. 웬만하면 뭐 사이가 웬만하면 좋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 이러면 실전 요건 가능하다. 판단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그래요? 시기적 심사를 너무 과도하게 보호해주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허가제가 될 거다. 그래서 안 되고, 두 번째 뭐예요? 3일 안에 어쨌든 내줘야 된다. 법상. 그래서 시간도 부족하다. 그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 받는 거 뭐만 있어요? 2개 있어.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죠? 그런 얘기를 판례가 하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 정도. 요게 포인트. 나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정도. 25점짜리 단독으로 나오긴 좀 힘들고요. 요것도 뭐랑 좀 합쳐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이익대표자하고 합쳐서 나오면 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익대표자 들어가서 설립심사랑 그 다음에 왜 이익대표자가 안 되는지에 대한 뭐 이유나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는 가능할 것 같아요. 25점으로. 자, 문제 소재 보세요. 설립심사 제도 222페이지. 밑줄 긋은 거. 반려 또는 보완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실질적 심사가 가능한지 그 범위의 허용 범위가 어딘지가 검토해야겠죠. 결국엔 설립심사 심사부터 들어가는 거야. 심사부터. 왜 심사하냐 이거지. 니네가 헌법상 보장해준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행정관청 들어와서 심사하고 그래. 그죠? 그때 설립심사의 성격 보시면 밑줄 긋은 거, 설립 신고를 반려하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요소인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확보하기 위한. 심사 결과 해당 사항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설립 신고서를 수리해야 한다는 점. 그죠? 신고하면 웬만하면 다 해준다고. 요건만 갖추면. 단체의 설립 여부 자체를 사전에 심사해서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설립을 허용하는 허가랑 다르다. 헌법 21조 2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없다. 허가제 아니다 이거예요. 실질적 심사 보시면 노동조합법의 행정관청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법 2조사에 강목한 취지는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조법 2조사 강목에 해당한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지? 결국에 뭐예요? 니네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 7조에 의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이거죠. 한 개 봅시다. 한 개. 만약에 이거 인정해주면 뭐 어떻게 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에. 처음 질문으로. 왜? 심사. 된다며. 심지어 뭐야? 실질적 가서 물어보는 것도 된대. 그러니까 뭐야? 이거 허가지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판례는 다만 행정관청이 광범위한 심사 권한을 인정할 경우 행정관청의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 당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설립신고서 규약만 정하고 있다. 그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사유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한다. 시간도 부족해. 받은 자료도 한정적이야. 그죠? 그리고 과도하게 집적되면 어떻게 돼? 허가제로 변질돼 버린다.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을 기준으로 2조사와 강목 여부를 심사하되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입니다. 접수할 당시 그 해당 경우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설립신고서 규약 내용 말고 다른 내용,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는 거, 실질적 심사를 거쳐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죠? 설립 무효 판례도 있죠? 이거 뭐예요? 복수노조 하에서 상대방이 제 실질 요건 안 갖췄는데요? 하고 신고해. 그랬더니 실제 조사를 해봤어. 설립 당시를 다시 조사해봤더니 뭐다? 이거 실질 요건 잘못됐네. 그래서 노동조합을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면 밑줄 긋은 거.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그죠? 여기서 이 판례 쓸 때 잘 쓰셔야 되는 게 얘네가 지금 꼬투리 잡는 게 뭐예요? 설립 당시예요. 왜? 한계점을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꼬투리 잡은 건 뭐냐면 A 노조, B 노조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판례 쓸 때 디테일이 되게 중요해요.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걸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A 노조, B 노조가 있는데 얘가 실질적 요건이 없어. 이익대표자가 있다고, 들어가 있다고. 근데 이걸 누가 놓친 거야? 행정관청이 놓친 거라고. 그 설립될 당시에 행정관청이 미스했어요. 할 수 있겠지. 많잖아. 그러면 A노조는 뭘 갖고 설립무효 확인의 소송을 들어간 거예요? 이 당시에 행정관청이 미스한 이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무효화되는 근거는 뭐예요? 이 당시예요. B노조가 설립신고증을 가지고 A노조랑 뭐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하면서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시점을 잘 봐야 돼요. 문제가 만약에 그 뒤에 봤더니 실질요건을 결한 느낌이다. 하지만 제출된 서류만 봤을 때는 이게 상관이 없었다. 그러면 이게 적용 안 되는 거지. 그죠? 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 적용되는 건 뭐예요? 이 당시입니다. 당시. 설립 당시. 잘 보세요. 요거.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낼 것 같아. 이렇게까지 내면 뭐야? 진짜 어렵고. 근데 판례 쓸 때 당시를 좀 살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써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판례를 이해하는 분하고 이해하지 않은 분하고 포인트 두는 게 좀 달라요. 네. 보시면 노동조합 설립때 당시부터 사용자 위와 같은 부당노동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관해서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 통모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노동조합이 헌법 33조 1항 그 헌법 요청을 바탕을 둔 노조법 2조 4호에 규정한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언제? 당시. 그래서 그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상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오케이. 3일 이내 신고증 교부하지 않는 거. 자, 이런 경우입니다. 노동조합 행정관청이 3일 이내 신고증 교부 안 하면 그냥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나요?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 기간 안 지켜도 된다. 누가? 행정관청이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관청이 안 지켜도 된다.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접수하는데 3일 이내 신고증 교부도 되어 있다고 해서 그 기간에 설립신고서 반려 또는 보완 지시가 없다고 해서 뭐야? 설립신고서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 되는 거 아니죠. 좀 늦게 판단해도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넘어가시면 요게 이제 그 노조법상 근로자 관련해서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학습지 교사는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방송 연기자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학습지 교사가 그 우리 아까 봤던 노조법상 근로자 판례 있죠? 거기에 딱딱 떨어져요. 왜? 그 판례가 요게 못하기 때문에. 근데 방송 연기자는 딱딱 떨어지진 않아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방송 연기자 쪽을 낼 가능성도 있어요. 이따 보긴 할 겁니다. 근데 방송 연기자도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비슷해요. 논리가 비슷하다. 그래서 그렇게 이거 넘어가시고, 요거는 한번 연기 때문에 풀어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Q2 보시면 227페이지 이게 이제 실질심사가 나왔을 때 문제인데, 요거는 제가 한번 다 연습시켜 드릴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뭐 실질심사 가능한데 그 허용범위 어떻게 됐느냐 해서 쭉쭉 물어보고 설립무효까지 쭉 써주고 실질심사 가능하다 이렇게 사안 해결을 했는데, 요거 참고 정도만 보시고 요거 문제를 좀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냈기 때문에 어렵게 내야 될 것 같아요. 설립심사가 나오면 좀 어렵게 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좀 논리적인 문제라서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다음에 노동조합 들어가기 전에 파란색 책으로 안 본 부분 좀 볼게요. 안 본 부분 파란색 책으로 빠르게 볼게요. 빠르게 스피드 여기 동영상 강의 1.5배속 하는 속도로 내가 한 번씩 제가 한번 듣거든요. 저 생각보다 제가 말이 좀 느리더만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1.2 약간 1.2로 돌렸더니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하더라고. 딱 1로 해놓으면 좀 바보 같아. 천천히 말해서. 그래서 안 되겠어. 빨리빨리 말을 해야지.
1페이지 보시면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거. 그래서 뭐 근로의 권리, 의무 뭐 이런 거 있고 노동 상권 있고. 그래서 법적 성질 보시면 법적 효과 2번 뭐 자유권적 효과 면책부의 효과는 어디서 봐요? 우리가 노조법상 쟁의행위 관련해서 봅니다. 형사면책, 민사면책 보는 거고 입법 수권의 효과도 있는 거고 사용자에 대한 효과 제3자요 배웠었죠? 어디서? 단체협약 관련해서 배웠었고 넘어가셔서 뭐 권리의 주체는 뭐 이렇게 돼 있고 단결권은 뭐 이런 거고요. 단체 교섭권 관련해서 저기 성질 있죠. 그 정도 한번 눈에 발라두는 거. 헌법재판소가 뭐예요? 교섭권 안에 협약체결권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 봤다. 여기가 이제 요거 보고 있는 거고 단체 교섭권은 쟁의행위입니다. 쟁의행위. 넘어가셔서 노동관행 요건 좀 중요하지. 한 5점짜리로 중요한데 아까 우리가 법원 했었죠. 얘는 법이에요? 얘 법 아닙니다. 아셨죠? 얘 법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관행입니다. 관행인데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노동관행이라고 명칭을 붙여준 것 뿐입니다. 아셨죠? 얘는 그냥 관행이다. 근데 지금 여기 논점은 뭐예요? 이 관행을 법원의 개념으로 끌고 오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아까 우리 법원 봤었지? 법원의 개념이 뭐였어요? 판사들이 법원에서 판결을 낼 때 쓰는 근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례가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결국엔 뭐예요? 판사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죠. 그러니까 취업규칙 자체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노동관행은 명문화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판사들이 판단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문제예요. 취업규칙엔 징계 절차가 없어. 만약에 이런 판례는 없습니다. 없어. 근데 우리가 30년 동안 징계 대상자들이, 이거 좋은 회사는 아니네, 징계 대상자들이 한 달에 10명씩 있었어. 모두 다 징계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 절차도 똑같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이렇게 3명 나눠서 했어요. 그러면 이미 뭐야?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안 하고 사실상 제도로 확립되어 있으면 취업규칙엔 없어요. 법원은 아닌데 그걸 인정해줘야 되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법원이 일단 아니다. 그 법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 그래서 보시면 문제 소재. 법이 아니면 이거 문제 소재가 제일 중요해. 솔직히 말하면 포인트를 잘못 알면 안 됩니다. 노동관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원 아니라니까. 법이 아니고 통용되는 질서나 규칙을 관행해. 노동 현장에서 법이 아님에도 통용되는 질서가 있는 경우 노동관행이라고 하고, 노동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받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법원이 되는 거야. 법원. 밑에가 뭐예요? 법원에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원이 되려고 하는 게 노동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판례는 알아야 돼. 이거는 뭐예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아니면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 뭐 기업 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플러스 뭐 규범의식에 지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다? 노동 관행이라는 일개 관행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법원의 개념으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던가 이런 데 나오면 결국엔 뭐야? 이게 법원이 되는지가 1번일 겁니다. 그죠? 그럼 법원이 되게 문제가 나오겠지. 왜? 법원이 되게 문제가 나와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나 단체협약이랑 붙일 거 아닙니까? 그죠? 단체협약에 붙일 때만 노동관행이 나올걸요. 왜 그럴까요? 결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근로기준법 쪽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취업규칙이나 이런 쪽에 붙어버리면 노동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인정해줬어. 근데 그거에 대한 순위 비교하는 것 자체에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명확한 답이 안 나와. 단체협약은 어쨌든 뭐가 안 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올 거면 단체협약하고 붙일 겁니다. 깔끔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죠? 논란이 있는 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죠?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어쨌든 명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뭐야? 그게 법원의 우위성을 갖긴 하겠지. 그죠? 근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노동관행 인정될 정도면
관행이 엄청나게 법적 구속력이 있게 문제가 만들어져야 돼요. 노동관행 거의 인정 안 됩니다. 그죠? 거의 인정 안 돼요. 인정된 거 뭐예요? 헌법재판소에 딱 한 번 있었어. 언제? 행정구조 이전 때문에. 행정구조가 서울이라는 법 조항을 본 적 있어요? 행정구조가 서울이라는 법 조항이 있어? 없어요. 전혀.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만든 개념이 뭐예요? 관행, 관습법, 상, 여기다.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쪽 법이 없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뭐야? 그래도 판결문 찾아보지 마.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선시대부터 한성이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당연히 수도는 서울이라고 하지 않겠냐,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거의 인정 안 돼. 그 정도급 돼야 돼, 여러분. 아셨죠? 그런 것도 많이 싸우잖아요. 뭐 심심한 얘기, 재밌는 얘기로, 내가 사는 도시가 시골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알아요? 모르지? 서울 사람들은 잘 몰라. 모르더라고. 근데 지방 사람들이 딱 얘기하잖아. 그럼 저는 지방 사람이잖아요. 딱 얘기하면 약간 서울 사람 느낌 나지, 그지? 근데 아니야? 서울 사람 느낌 좀 나는데, 제가 저희 그 직원분들에게 노무사님한테 항상 막 얘기하다가 서울 사람 느낌 나죠. 네? 요즘에 좀 서울 사람 느낌 나요. 서울말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랬더니 네? 그러다가 이제 거래처 가면 뭐예요? 막 얘기하다가 막 얘기해. 그럼 나 당연히 유심히 보시다가 한마디씩 하신 적 있어요. 고향이 전라도 쪽이신가? 그래서 어떻게 억양이 남아 있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서울말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여러분, 제가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 가서 강의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서울 사람인 줄 알아.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 사건 딱 갔는데 감독관이 딱 저한테 딱 물어볼 때 나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것이 뭐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 진짜. 그럼 제가 이게 좀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 사람은 서울은 역시 다르군요. 막 이런 식으로 서울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억양을 씁니다. 하지만 난 그 억양을 안 쓰잖아. 그죠? 여러분, 택시 타잖아? 다 서울 사람인 줄 알아. 어디서만 서울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울에서만 나를 서울 사람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택시를 탔어. 아저씨한테 뭐라고 해? 아저씨 시내로 가주세요. 하는데 아저씨가 네 하고 출발하면 뭐야? 내가 사는 곳은 지방입니다. 지방은 시골이 하나밖에 없어. 그죠? 근데 아저씨 시내로 가주세요 했는데 어디 읍내로 데려다 드리면 돼? 그러면 뭐야? 나는 완전 시골에 사는 거예요. 서울에서 여기서 택시 타봐. 택시 타고 사장님 시내요 하면 어디로 가요? 뭐라고? 이렇게. 여기는 지하철 여기 다 시내잖아. 그죠? 하여튼 뭐 그래. 저는 서울 처음 와서 제가 20살 때 왔으니까 20대 때 좀 왔는데 충격 먹은 게 있었어. 저는 와서 제일 충격 먹은 건 택시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구나. 저는 그 고등학교를 전주에서 나왔거든요. 전주는 끝에서 끝을 가도 2만 원이 잘 안 넘어. 서울은 제가 여기서 한번 서울 어디서 탔더라? 건대 입구인가? 거기서 타서 어디까지 가냐면 부평. 그때 부평에 약속이 있어서 그냥 몰랐어. 이걸 병신이었던 거지. 탔는데 거기 4만 원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리면서 그랬어요. 역시 서울은 사기를 치는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대로 가신 것 같아.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제일 무서웠던 게 택시 어쩔 수 없이 타는 거야. 탔는데 물어봐. 택시 아저씨가 올림픽대로 갈까요? 영동대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럼 너 어떻게 알아? 난 모르지. 지금이야 카카오 택시 부르면 어떻게 돼요? 저는 택시를 많이 타거든요. 왜냐하면 택시가 훨씬 기동성이 좋아서 카카오 택시는 바로 오잖아요. 일하다가 가도 되고 심지어 가면서도 자료 볼 수 있고 하니까 운전을 하면 못 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게 운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 저는 지방 가도 무조건 SRT 타고 택시 타고 다녀요. 이거 자료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이게 보면 택시 그때 지금은 볼 수라도 있지. 그때는 볼 수가 없잖아. 지금은 경로 이탈하면 얘가 막 삐질띠용 하더만. 제가 많이 타봐서 알아. 제가 핸드폰으로 다른 거 안 하는데 카카오 택시 어플은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나 완전 VIP야. 장난 아니야. 겁나 많이 타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때 그랬어. 서울은 참 그래. 그래도 그때는
항상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막 마음을 졸이면서 소개팅 막 갔어. 근데 소개팅 옛날 기억 새록새록 나네. 소개팅 갔는데 정말 막 이렇게 너무 저기에 정말 아직도 생각나. 소개팅 때문에 택시 한번 탔었어요. 여기 좀 챙기다 보니까 늦게 간 거야 제가. 그래서 갔는데 저기 너무 이쁜 그 분이 진짜 팍 이렇게 그 휘날리면서 이렇게 딱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했거든요. 그 나는 첫 만남을 너무 좋게 끝나고 왔는데 나중에 들고 보니까 사투리를 너무 많이 써서 잘했어. 그때는 좀 그런 게 있었나? 그리고 또 하나 지적된 게 그거였어요. 그때는 이게 제가 그때 운동을 막 한창 할 때여가지고 괜찮았는데, 괜찮은 게 외모가 괜찮다는 게 아니고 몸이 뚱뚱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약간 좀 시골틱했다 이런 느낌이 있었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소개팅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어쨌든 그런 게 있다. 지방 가서 일하시면 편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익산 쪽에 한번 사건이 있어서 익산 지청을 한번 갔는데 와 좋아요. 여러분 서울 쪽에 노동청 가면, 노동부 가면 감독관들이 정말 힘들어요. 사건이 너무 많아서 여기도 조사하고 뒤에도 조사하고. 근데 지방 가잖아? 나밖에 안 해. 모든 감독관이 뭐 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왜? 분쟁이 별로 없어요. 분쟁이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은 이게 가서 임금 주세요. 뭐 사장이 뭐라 그래? 막 싸우다가 나 줄게. 가. 거의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서울은 어때요? 자존심 싸움이 시작돼. 최근에 지금 하는 것도 62만 원이거든요. 62만 원. 강남에 제일 큰 헬스장을 저희가 자문했는데 62만 원 때문에 싸움이 붙었어. 대표랑 헬스 트레이너랑 62만 원 주면 돼. 감독관이 뭐라 그래? 강남지청 감독관님 줍시다. 너무 우리 쪽 안 준다더라. 그런데 이 대표가 저한테 수임료로 62만 원에 5배 되는 돈을 썼어 이미. 주겠냐고. 근데 얘도 더 나네. 얘는 뭐야? 얘도 한 그 정도 쓰고 갑자기 노무사를 대동해서 왔습니다. 감독관하고 저하고 이 노무사 셋이 회의실로 감독 둘 다 따라오라고 그랬어. 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지금 62만 원짜리 싸우겠냐 하면서 그 말에 제가 그랬어. 그러면 노무사님도 말이 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감독관 우리 셋이 이렇게 합시다. 제가 30 낼게. 이쪽에서 30 내고 감독관이 2만 원만 되죠. 장난으로. 그랬더니 감독관이 내가 10만 원 줄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합의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합의 안 할 것 같아. 워낙 이 첨예하게 됐죠. 62만 원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막 큰 소리 치고 난리났습니다. 정말. 하여튼 뭐 그래. 근데 서울은 이런데 지방은 62만 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야, 사장님 내가 지금 30만 원밖에 없어. 이거 받을래? 그럼 진짜 이렇게 돼. 받을래? 그러면 그거 주세요. 끝이야 그냥. 근데 서울은 이 자존심 싸움이 장난 아닙니다. 어쨌든 그만큼 우리가 먹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되게 양심적인 노무사가 돼서 나중에 이런 분이 저 62만 원 때문에 하려고 그러면 제일 바보가 뭐야? 내가 옛날에 그랬다고 2년 전에. 대표님 이거는 62만 원 주고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야 돼? 싸우고 싶으세요? 네. 그럼 싸우셔야지. 그다음에 뭘 받아야 돼? 작성부터 받아야 돼. 그지? 그 다음에 나중에 마음이 풀려서 합의되면 뭐 잘한 거잖아. 그지? 나도 좋고 얘도 좋고. 그죠?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싸우겠다는 분 설득 왜 해? 싸우겠다는 분은 싸우시라고 힘을 넣어줘야지. 그지? 그렇게. 자, 5페이지 보시면 노동관행 잘 알아두세요. 전적에서 관행이 제일 나올 확률이 제일 큽니다. 솔직히. 법원 경합은 아까 봤었고요. 쭉 넘어가시고 외국인의 보호도 봤었습니다. 그죠? 외국인 보호의 10페이지. 요 판례를 안 봤었죠. 요 판례. 근데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해 줬어요. 요거. 자, 파견 근로자는 누구랑 근로계약이 돼 있다? 파견 업체랑 근로계약이 돼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는. 그러니까 사용사업주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검사에 기소됐는데 그게 뭐다? 고용이 아니다. 이걸로 판결 나섰어요. 그래서 원칙에 밑줄 근 거 보시면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파견 계약 또는 이해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 사업주도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뭐다? 사용사업주는 그냥 외국인 근로자를 썼을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외국인 근로자는 누구니까? 업체랑 계약된 사람이잖아요. 사람마다 쓴 거야 얘는. 그러니까 뭐다? 고용이라는 사실적 금지 행위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누가 처벌받아야 된다? 파견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시죠. 쭉 넘어가셔서 어디로 오시냐면 책이 많네. 이거 다 외우는 거야? 대단하다. 생각보다 많더라고. 저도 보니까 170페이지 대단해. 외우고 다 쓰고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다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도 이게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이 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너무 대단해요. 조사까지도 똑같이 베낄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래서 자 말씀드렸어. 자 171페이지 보시면 방송연기자 노조부상 근로자 그죠? 요게 이제 나는 건데 그 일반적인 거랑 나올 거면 요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확장을 좀 한 겁니다. 노조부상 근로자 판단 요건에서 방송연기자가 확장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읽어볼게요. 요거는 판례는 방송연기자가 제공하는 노무인 방송연기는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다. 그죠? 아까 필수 노무 제공. 방송연기자는 사업장의 방송사업을 통해서만 방송연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그지? 대법원 판례가 방송연기자들 이거 두 개를 먼저 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 성결이 돼야지 그 다음 판단 요건을 하는 거니까. 방송연기자 연기는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 이루어지고 감독, 진행자 개별적, 직접적인 지시 어느 정도도 아니고 심지어 개별적, 구체적 지시고 장가인은 방송 연기자들 업무 수행 과정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방송 연기자가 출연료는 저작 인적권의 대가 일부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무 제공의 대가다 이거. 그동안 방송 연기자 노조법상 근로자고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함을 전제로 교섭이나 협약까지 체결하고 있다. 연기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사업자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큰 점에서 볼 때 조합원인 방송 연기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노조법상 근로자가 그냥 단순하게 학습지 교사로 나왔더라도 요 판례 최근 판례라고 써줘서 확장했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느낌이 받겠죠. 답안지가. 얘네는 심지어 얘네는 이미 교섭하고 협약도 체결하고 있었던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항만하여 노무조 제공자의 근로자는 이제는 안 보셔도 돼요. 요거는. 그래서 당구장 표시 잠깐 보시면 대당 판결은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제시된 6가지 판단 기준 그대로 따르고 있죠.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보다 훨씬 넓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넘어가셔서 174페이지 노조법상 사용자 볼게요. 사용자 요거 보고 좀 쉴게요. 요거 보고 노조법상 사용자인데 일단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보다 훨씬 나올 확률은 떨어져. 왜? 너무 적어요. 분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노조 설립심사 있죠. 근로자 아닌 자 그쪽에 엮어서 나올 확률도 좀 있습니다. 너무 적어서 이걸 개인적으로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내고 다른 강사님들 모의고사 좀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만드셔서 내신 분도 계시던데 오바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투입을 해서 교수님들이 여기를 연구하신 교수님도 많이 없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노조법상 사용자는 뭐냐면 우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어쨌든 내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이 되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고 있는 이 근로자한테 내가 하면 안 되는 법을 지켜야 되는 준수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죠. 똑같아 얘네도. 노조법 수규자의 역할이 제일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건 뭐예요? 노조법 잘 지켜라. 하나 플러스. 제일 중요한 거. 노동조합 왜 만들었어?
노동조합 왜 만들었어요? 노동조합 왜 만들고 왜 교섭해요? 왜 말 안 들으면 갱이행위하고? 그래, 협약 체결하려고. 교섭 대상자 선정해서 결국엔 뭐다? 협약 체결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조부당 사용자는 뭐예요? 일단 노조법에 있어. 개념 있고 거기에 이익대표자 정도 판례.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예요? 부당 노동행위 지배 개입에 한해서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죠? 확장.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서 보시면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상대방, 단체교섭의 상대방, 그죠? 부당노동행위 금지의 수규자. 이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법규정 보시면 사용자는 함은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는 다 있습니다. 사업주를 위해 행위할 자도 있고요. 뭐가 없어? 이익대표자가 빠져있어. 이익대표자가. 사업주 보시면 사업주 이거죠. 기억나시나? 관악고용센터에 신규상담사 채용했습니다. 신규상담사가 단체 교섭하려고 했더니 관악청장이 뭐라고 그래? 나한테 하지 마라. 그럼 우리 누구한테 하냐? 나도 국가가 돈 줘서 하는 거다. 국가에다 해라. 그게 요겁니다.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사업주는 밑에 빗줄 친 거 보시면 사업상 근로계약 관계 권리 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된다 할 것이다. 그래서 노조법 2조 2호의 사업주는 말 그대로 단체 교섭 상대방의 당사자 지위에 있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봤던 판례고요.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다 뭐예요? 위임관계가 좀 있습니다. 위임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경영 담당자는 어떤 위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포괄적 위임. 지금 우리 포괄적 위임 제대로 받고 행사하는 사람 한 명 보는 거 있잖아. 시험 끝나고 보세요. 눈물의 여왕 보면 웃으면 안 돼? 웃으면 보고 있다는 걸로 간주하게 돼. 눈물의 여왕 보면 지금 누가 오수리 여사가 지금 뭐예요? 포괄적 위임 받고 막 하고 있죠. 그게 포괄적 위임입니다. 포괄적 위임. 그 정도로. 그리고 3번 보시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인사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밑줄 긋은 거 보시면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이거 네가 해. 그런 거 네가 알아서 해. 사람 뽑는 거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에요. 이익대표자는 뭐냐면 포인트를 두는 게 헷갈려 하시길래 사업경영 담당자는 내 사업 네가 다 해. 포괄적 위임을 받은 거고 사업주를 행위한 자는 이런 부분은 네가 해. 내가 이거 너 권한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줄게. 이익대표자는 뭐냐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뭐 사업주한테 허락받고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대표가 50, 내가 25%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익대표자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 그죠? 그러니까 막 어제 보면 안 되는데 하여튼 거기 보면 지금 이게 잘 나와요. 거기 보면 그 사람이 회장이 됐지만 결국엔 뭐예요? 지분이 전부 투자자잖아. 투자자들이 자기들끼리 법인 설립 세워가지고 GP 만들어. GP가 뭐냐면 본인들이 따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본인이 51%가 안 되니까 행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 투자자 느낌이 좀 강하다. 보시면 반려는 항상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 행동한 자라함은 보세요.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 그죠? 그러면 이미 얘는 사람들을 인사권에 대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랑은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하고는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도 있고 결국엔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직급, 직책,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고 그 업무 내용이 단순히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조적 조언적인 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김수현이 말할 수 있잖아. 그지? 장인어른한테 말하잖아. 막 그렇게. 그지?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 활동사의 예실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지? 조언 정도 가능하다.
그 드라마가 지금 사람 여러 배 내놨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분이 완전 빠져가지고 어제 축구 보고 있는데 시간이 겹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행히 어제 손흥민이 개발렸잖아. 그래서 제가 전반전 끝나고 보지 말까 했다가 제가 9시 20분이니까 이제 TVN 틀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재방송으로 봐라. 야, 넷플릭스도 있고 티빙도 있어. 제가 OTT 다 있어. 티빙도 있고 웨이브도 있고 다 있어. 그러면 하루만 지나면 나오잖아요. 그지? 얘는 다음날 아침에 쉬잖아. 다음날 아침에 봐도 돼. 제가 다음날 아침에 봐라 했다가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주섬주섬 옷을 챙겨. 옷을 입어. 그랬더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장모님한테 전화. 장모님이 바로 저쪽 다른 아파트 사시거든. 전화 왔더니 엄마 나 지금 가도 돼? 이렇게. 왜? 그거 보러 거기 간다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들어줬습니다. 참. 김수현이 그렇게 좋아? 김수현 막 보면 너무 잘생겼대. 참. 그럼 옛날에 제가 키만 한 20cm 크고 몸무게만 조금 덜 나갔어. 걔는 나한테 안 됐어. 그렇게 말했다고 어제 주부했는데. 아니 요즘에 듣지도 않아. 제가 안 돼. 제가 뭐가 잘생겼냐? 막 이렇게 하면 막 조용히 해! 막 이렇게 제가 전화 와가지고 전화 받고 있더니 들어가서 받아라 자기. 참.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오랜만에 엄마가 서울에 일 있어가지고 오늘 결혼식 때문에 잠깐 오셔가지고 얘기하다가 뭐 지금 집에 있는 사람이 그런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그랬어. 걔 근데 너무 잘생기지 않았니? 너무 좋아. 막 참 희한해. 그런 스타일이 인기가 많나 봐요. 그지? 미남의 기준이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치? 키가 좀 작고 이게 좀 이렇게 탄탄한 사람이 주로 돼야지 호리호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미남의 기준이 되면 안 돼.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사용자 개념의 확정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 어디에만 돼요? 단체 교섭 거부 혜택하고 지배 개입에서만 됩니다. 뭐가 안 돼요? 불이익 취급에서는 안 돼. 아셨죠? 불이익 취급. 우리 부당노동행위를 보긴 봤었지만 불이익 취급은 뭐예요?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노동조합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뭐야? 이 사람한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거죠. 근데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판례상으로는 사업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주만. 인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만. 여기 지금 말하는 교섭 거부 혜택. 나 너랑 교섭 안 해. 지배 개입. 야 니네 이거 한 번만 더 이거 쟁행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다 누구? 사용자 플러스 여기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 되는 거죠. 확장. 이익대표자는 사용자 개념의 확장입니까? 이익대표자? 이익대표자는 그냥 사용자입니다. 아셨죠? 이익대표자는 노조법상 사용자예요. 이거 헷갈리셔 하시던데 이익대표자가 사용자 개념의 확장인가요? 그러니까 이익대표자는 불이익 취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익대표자는 불이익 취급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단체교섭 거부 혜택, 지배 개입의 한정에 대해서는 여기 사용자 개념 확장에 있는 애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단체교섭 당사자, 판례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해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자, 즉 명시적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라고 하여 단체 교섭상의 사용자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한정하는 입장이다. 그죠? 최근에는 근로조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건 알아둬야지. 구체적,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도 어쨌든 뭐다?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하급심에서 확장을 인정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얘 정도면 교섭에 영향력을 있을 수 있겠구나. 구체적,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 2번 보시면 지배개입 주체로 사용자 개념 확장 보세요. 원칙. 부당노동행위 예방 제거. 자, 여기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 뭐다? 교섭 거부하고 지배개입에 한정한다고요. 자, 이따 다 설명하고 제가 말씀드릴게. 부당노동행위 예방 제거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자에게 하는 게 맞겠죠. 그 한도 내에서 부당노동행위 주체에서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이행을 하는 애들을 사용자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죠? 구체적 검토 보시면 밑줄 긋은 거 보세요. 지배개입 주체로 사용자인지 여부도 당의 구제 신청의 내용.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상무가 우리 노동조합 설립 그 개최할 때 아니면 쟁의행위 찬반 투표할 때 와가지고 플랜카드 걸고 소리치고 난리쳤다. 쟁의행위 불법쟁의행위고 우리 불법쟁의행위 하면 뭐다? 니네들 다 해고된다. 이런 걸로 난리쳤다. 그런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상무를 봤더니 인사권에도 개입을 좀 해. 그리고 이 사람이 결정된 걸로 뭐 인사평가도 이루어지고 실제 채용이나 이런 뭐 퇴사 관련해서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야? 사업 경영 담당자나 사업주를 위해 행위한 자나 이익대표자는 아니라고. 오케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근로관계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 유무 및 행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밑줄 본 거 보세요.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지? 그럼 주체는 인정됐네. 그런 사람이 뭐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81조 제4회 소정행위에 하였으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에 본다. 근데 왜 이 사용자를 지배 개입이나 단체에서 거부 혜택에만 한정했을까요? 얘가 판례의 원칙에서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부당노동 행위 예방제거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뭐? 이행할 사람을 찾죠. 지배 개입이 인정되면 판정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배 개입 막 플랜카드 들고 막 난리쳤어. 근데 뭐야? 법 위반 사항은 없어요. 뭐 사람을 때렸거나 노동조합의 기물을 파손하진 않았다고. 그럼 부당노동 행위에 지배 개입에 해당한다 라고 판정이 나요. 뭐 사업주가 뭐 벌금 받는 건 둘째치고 판정이 나면 판정문은 어떻게 나요? 부당해고 판정 나면 어떻게 나요? 원직복직해라, 임금 상당히 지급하 이렇게 나죠. 부당노동 행위에 이런 언론적인 지배 개입하면 이렇게 납니다. 사과해라 이렇게 납니다. 본인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해라. 즉 뭐다? 본인이 가서 플랜카드 두고 이런 거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게 말해야 될 사람이 누구야? 걔네들이야. 사업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구제명령을 이행할 사용자 개념에 얘네들을 포함시키고 한정을 해놓은 거죠. 단체교섭 거부 혜택나 지배 개입에 딱 한정해서. 교섭 거부 혜택도 사업주는 할 의향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나 너네랑 안 해. 그럼 뭐야? 결론 어떻게 나와요? 부당노동행위도 다 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교섭해라 이렇게 나와요. 판정문 자체가. 그러니까 실익이 없어요. 근데 불이익 취급은 뭐예요? 해라만 나와? 부당노동 행위 하지 마라 뿐만 아니고 뭐다? 이 인사명령 무효다 요거까지 나와요. 그래서 불이익 취급은 얘네들이 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뭐야?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받았을 때 구제명령을 이행할 책임은 말한 사람한테 있을 거 아닙니까? 말한 사람. 말 쪽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뭐 찌라시를 뿌렸다던가 찌라시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사용자가 아니야. 그냥 사용자하고 좀 친분이 있는 애라고 쳐도 어쨌든 그 사과는 누가 하는 거다? 걔가 하는 겁니다. 걔가. 그래서 확장을 해주는 거예요. 얘네들만. 아셨죠? 왜 여기만 확장되는지. 판례가 그러니까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판정문의 효력을 어쨌든 이행하게 하려면 사용주는 뭐라고 할 것 같아? 만약에 이거 확장 개념 안 나오면 판정문 만약에 사과해라 나오면 사업주는 뭐라고 그래? 내가 안 했는데요? 그리고 법원 가면 뭐라고 해? 이 사람은 여기 지금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이익대표자도 아닌데요? 제가 안 했어요. 근로자예요. 본인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례가 잘 빠져나간 겁니다. 사과하는 거 쉽잖아요. 그지? 그거까지 보시고 조금 쉬셨다가 178페이지 법의 노조 좀 볼게요.